방문한 전력이 있지만 나머지 3명은 기존 확진자로부터 전염된 경우라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이었던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국내 확진자가 이제 5명이 추가가 돼서 오늘 모두 11명으로 지금 늘어난 상황인데요. 5명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뭐 기사를 봐도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늘어난 5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이제 오늘 그 7번째, 8번째 감염자는 이제 위험 지역인 중국인 우한에서 이제 입국을 하셔서 네. 증상이 발현되신 분이고요. 이제 9번째, 10번째로 이제 확인된 감염자분은 그 6번째 감염자랑 접촉했던 분이고 11번째 감염자는 이제 5번째 감염자랑 접촉을 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그 우한을 방문한 그 전력이 있는 사람들 주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확진자로 판정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한을 다녀온 사람과 접촉했던 사람의 가족까지 지금 3차 감염자가 나왔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3번째 환자한테서 6번째 환자가 감염되고 6번째 환자가 이제 2명을 더 감염을 시켰으니까 이제 1차, 2차, 3차 이제 그 꼬리를 무는 이제 감염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4차 감염도 가능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되면 지역 내 감염 전파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또 그렇게 전제를 두고 지금 방역 작업을 해야 되는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2차부터는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1, 2, 3차, 5차 이제 계속 꼬리를 무는 감염이 이제 사실 이번 유행이 지속되는 동안 언제든 생길 수는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차수가 더해진다고 뭐 병이 더 심해지거나 위험해지는 건 아니지만 차수가 더해질수록 방역하기는 힘들고 지역사회는 더 퍼지는 거기 때문에 방역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꼬리를 무는 감염의 그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그래도 그동안의 감시 영역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지금 전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지역 내 전파까지 표현하기엔 조금 이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뭐 지역 내 감염이라고 내놓기는 그렇지만 이제 제한적인 전파라고 이제 주로 표현을 하죠. 네. 그 지역사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위험 지역에서 와서 걸린 게 아니라 뭐 가족 내든 뭐 밀접 접촉자든 그 결국은 지역사회 내에 이제 새로운 감염이 생긴 거니까요. 없던 우리나라에. 네. 이제 제한적이지만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밀접 접촉자가 아닌 일상 접촉자로 6번째 확진자가 분류가 돼 있다가 능동 감시를 받던 도중에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지금 나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를 두고 방역망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사실 방역 당국의 감시 과정에서 확진이 됐기 때문에 방역망에 뭐 구멍이 뚫렸다 이렇게 하는 건 좀 과하다고 보고요. 네. 근데 다만 지금 이제 3번째 확진자의 증상 발현 시간이 바뀌면서 6번째 환자는 원래는 이제 무증상기에 만난 걸로 돼 있다가 이제 증상기에 만난 걸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네. 뭐 신분이라 그러면 좀 뭐하지만 이제 일반 접촉자에서 밀접 접촉자로 이제 바뀌었는데 네. 이게 보건소와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질 않아가지고 보건소에서 이분을 밀접 접촉자로 이제 뭐 자가격리 이렇게 관리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일반 접촉자로 관리를 했었던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6차 환자의 가족이 지금 감염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가족 중에서 일부는 지금 아직까지도 검사 결과가 안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애초에 이 어떤 접촉자 분류 기준을 좀 더 강화했더라면 그러면 조금 이렇게까지 3차 전파까지 되지 않아요. 감염까지 되는 것까지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좀 접촉자 분류 기준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는 없을까요? 그 이제 뭐 증상이라는 것이 이제 이분이 이제 뭐 증상이 언제부터 있었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사실 그 기준 때문에 이런 혼선이 생긴 건데요. 네.
뭐 체온으로 가능한 열이나 뭐 방사선 검사로 확인 가능한 폐렴 이런 건 사실 뭐 객관적으로 누구든 확인할 수 있지만 뭐 재채기 한두 번 하고 몸살 끼고 뭐 근육 좀 땡기는 것 같은데 이걸 증상이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실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실제 역학조사를 하면서도 기준 잡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증상이 있는데 또 숨기거나 또 증상이 있는데 표현을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열이나 폐렴 같은 객관적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방역에 큰 구멍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뭐 이렇게 확진자랑 접촉한 경우는 지금 이 확진자의 증상 발현 시기를 주요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혼동이 생겼는데 그게 아니라 확진자와 얼마나 밀접하게 접촉했느냐 이런 것들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좀 방역에 임해야 될 것으로 제가 보기엔 보입니다. 네, 지금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을 지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역학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고충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예. 부족한 점들도 또 이해를 잘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번에 네. 정부가 조사하고 또 발표하는 것들을 보면서 혹시 아쉬움 같은 거 느낀 것 없어요? 뭐 아쉬움이라기보다는 지금 정부 나름대로는 이제 정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 모든 감염병이 그렇지만 신종 감염병은 과거에 그 데이터들이 없기 때문에 다 처음 걸어가는 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결정할 때 과거에 뭔가 그 경험이나 이런 자료가 있으면 참고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질 못하기 때문에 뭔가를 결정하고 정해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부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학조사관이 숫자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감염병 대처를 제때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인력 부족의 문제를 좀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실제로 직접 경험도 해보셨으니까 역학조사관이 좀 우리나라가 좀 부족한 편입니까? 물론 이제 수적으로야 사실 부족한 거는 맞고요. 예. 근데 사실 역학조사관이 이제 정말로 중요한 거는요.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네. 굉장히 이제 그 뭐 일종의 어찌 보면 그 뭐 범죄를 조사하는 경찰과 비슷하거든요. 이제 그 역학조사를 나가보면 대부분 이제 자기 이익이나 이런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면 굉장히 거짓말 많이 합니다. 네. 그 대상자들이. 그리고 또 이런저런 그런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고 숨기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리고 숨기고 싶지 않아도 본인들 증상을 나타내질 못하는 분들도 많고, 애기들은 가면 막 울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뭔가 이제 밀접 접촉자라는 거는 뭔가 이런저런 근거를 제시를 해서 이제 그 분류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험이 많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학조사관을 전문성을 가지고 오랜 기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좀 불안정한 상황에 역학조사를 들어가서 그 상황을 좀 정리를 쉽게 할 수 있는데, 네. 경험 한 번 없는 사람이 그 진짜 전염병 방역 현장에서 역학조사 해보면은요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들이 아무래도 숫자 면에서 좀 부족하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그 예전부터 많이 지적이 되어온 부분인데 아직도 좀 일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비상사태를 지금 선포를 했는데 이게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원래 이제 비상사태를 이제 선포하게 되면 이제 그 해당국에 대해서 뭐 이렇게 교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 조치를 권고하기도 하고, 네. 국제기구 차원의 이제 그 도움 시스템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제 뭐 그게 뭐 구속력이 있는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그냥 전 국제기구 차원에서 도와주겠다 이런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럼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사회가 일종의 공감대를 좀 더 높여간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 WHO의 권고에 따라서 뭔가를 갖다가 이제 같이 이제 발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네. 근거를 가지고. 네. 근데 가장 좀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아마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무증상 감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무증상 감염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이제 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무증상 감염자가 전염력이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잖아요. 네.
이제 결국은 무증상 감염자라는 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는데 이제 증상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전염력이 있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헷갈려져서 제가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네.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무증상인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은 이제 잠복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는 그 생물체는 스스로 생존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와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호흡기 세포 안에 들어가 갖고 증식을 하면서 일단 자신의 생존을 추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잠복기에 있는 경우는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부로 나오지 않고요. 네. 외부로 나오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감염력도 없거든요. 그래서 잠복기에 있는 분들은 증상도 없고 감염력도 없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맞는 판단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무증상인 분들 중에서는 실제로는 증상이 있는데 속이거나 증상이 있는 걸 외부에서 찾아낼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액면 그대로 보면 무증상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독감 증상이 있는 사람이 해열제랑 감기약 먹고 검역대를 통과해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역학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실제로는 증상자인데 방역 시스템상으로는 무증상자로 분류가 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결국 이분들 때문에 나중에 방역에 큰 구멍이 생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에이즈나 노약자, 기저질환 이렇게 많은 분들은요 잠복기 지나갖고 이제 증상이 생기고 심지어 폐렴이 심하게 생겨도 겉으로 보기엔 그냥 멀쩡하고 그냥 좀 처져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럼 겉으로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분들은 굉장한 감염력을 가진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치매를 걸리셨거나 소아들은 증상이 있어도 또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증상이 있지만 실제로 찾아낼 수 없거나 겉으로 보기에 알 수 없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엔 무증상이지만 이 사람들은 무증상이지만 감염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질병관리본부나 중국 당국이나 이렇게 증거를 내놔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얘기 중에 이제 지금 3번째 단계가 이제 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잠복기에서 증상기로 이제 넘어가는 초기 증상기가 있어요. 네. 그럼 이 단계는 지금 바이러스의 일부는 잠복기라서 세포 안에 있고 일부 바이러스는 잠복기가 끝나가지고 세포 밖으로 나와가지고 세포를 깨면서 증상을 일으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증상이 이제 세포를 깨기 시작했으니까 주관적으로는 자신은 별 증상이 없다고 느끼지만 세포 밖으로 바이러스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미하지만 감염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초기 증상기는 감염력이 있을 수는 있긴 있지만 굉장히 낮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정리를 하면 무증상 감염자는 잠복기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증상이 있는데 못 찾아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초기 증상기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잠복기에 있다 그러면 감염력이 없다고 볼 수 있고 증상기에 있는데 못 찾아냈으면 감염력이 심하고 초기 증상기는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방역의 대상이 돼야 되느냐를 고민해야 되는 이런 결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막 혼용해서 사람들이 쓰니까 네. 주로는 잠복기에 있는 사람이 감염시키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이제 무증상 감염자가 감염력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OX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감염력이 있을 수도 있고 미약할 수도 있고 없는데 이걸 갖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잘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지금 개념을 이렇게 3개로 분리해서 설명해 주시니까 좀 이해가 좀 더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일상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예방법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 예방이라는 건 결국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는 이제 호흡기 비말 감염과 접촉 감염인데 N95 마스크나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쓰면 환자가 내뿜는 호흡기 비말 감염을 막아줄 수가 있고요. 네. 또한 지금 자신의 마칠 때가 돼가지고요. 예. 그래서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이었던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11시 5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전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부터 살펴보면 서울이 오늘 아침보다 4도 정도 낮은 영하 2도가 예상되고 있고
철원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대전 영하 2도, 광주와 대구 영하 1도, 부산이 영상 2도로 오늘 아침보다는 3도에서 5도 정도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도 이 평년 기온보다는 3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오늘보다는 춥게 느껴지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오늘보다 2도 낮은 7도가 예상되는 등 중부지방의 낮 최고 기온은 7도 안팎, 남부지방은 10도 안팎으로 한낮에는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모레인 일요일에도 아침 기온은 내일과 비슷한 수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아침 추위와 함께 일교차도 10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낮 동안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충남과 전북 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인 일요일에는 전국에 구름만 많이 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풍랑특보가 발효되어 있는 동해상은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 동해안 지방은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은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도, 습도는 65%입니다. KBS 58분 날씨 홍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진 환자가 오늘 4명 추가되면서 모두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국내 첫 3차 감염 사례로 꼽힌 6번째 환자로부터 감염된 확진자는 그의 아내와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번째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사람은 아내와 아들이며 딸에 대한 검사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진자의 딸은 충남 태안 지역의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어 충청남도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휴원을 결정하고 영유아 34명과 다른 교사들에 대해서 고열이나 호흡기 증상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 남아있는 우리 교민들을 태우고 돌아올 2차 전세기가 김포공항을 출발했습니다. 전세기는 오늘 저녁 9시 19분쯤 김포공항을 출발해 중국 우한으로 향했습니다. 기존 신청자 중에서 1차로 타지 못한 교민은 35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2차 전세기의 최종 탑승 인원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1차 귀국 때보다 빨리 검역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 교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세기는 현지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 45분, 우리 시간으로는 3시 45분 우한 출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1차 전세기도 출발이 미뤄진 만큼 시간은 유동적입니다. 중국 중앙정부가 후베이성의 춘제, 중국의 설 연휴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31일 리커창 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중앙TV가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춘제 연휴는 원래 24일에서 30일까지였지만 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자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음 달 2일까지 연휴를 연장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CCTV는 후베이성이 춘제 연휴를 연장하는 데 동의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얼마나 연장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 현지 시간 31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내각 회의를 한 뒤 감염 확산 차단을 500만 유로의 긴급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보건부와 시민보호부를 중심으로 국가적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전날 밤 수도 로마에서 체류하던 중국인 관광객 2명이 신종 코로나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아울러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중국을 오가는 모든 항공편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14일 이내에 후베이성에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다음 달 1일부터 원칙적으로 거부하기로 했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본부회의에서 당분간 입국 신청일 전 14일 이내에 후베이성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 또는 후베이성이 발행한 중국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에 관해서는 그 사람의 입국을 거부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환자에 대해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법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환자에 대해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법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또 바이러스 진원지로 지목된 우한시가 위치한 중국 후베이성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 발열과 기침 등 증상이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2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중국 우한시